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시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스포츠 엔터 분야와 인물 용어 이렇게 남았네요. 자, 스포츠 엔터는요, 3개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자, 베이징 뭐가 10일간의 열전이 마무리되었을까요? 자, 베이징 올림픽 끝난 다음에 자,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진행됐는데 이것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요계 최초로 연 매출이 1조를 돌파한 기업이 생겼습니다. 어딜까요? 자, BTS가 있는 하이브죠. 하이브. 그 다음 러시아. 자, 국제 경기 개최에 참가권이 박탈됐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제재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러시아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10일간의 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중국이 종합순위 1위를 했네요. 3월 13일에 이제 폐막을 했고요. 46개국 560여 명의 선수가 크게는 6개의 종목, 그 안에 이제 여러 세부 종목이 있겠죠. 총 79개에 참여했습니다. 금메달 18개로 중국이 1위. 자, 2위가 대단하네요. 금메달 11개로 우크라이나가 2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요, 6개 전 종목에 참여했지만 자, 메달은 아쉽게 따지를 못했습니다. 소치 패럴림픽 이후로 8년 만에 이제 노메달의 아쉬움을 맛보았네요. 장애인 체육의 가장 큰 약점인 얕은 선수층. 우리가 이번에 이제 참여한 선수 중에 여성은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선수층이 얕고요. 고령화. 선수층 평균 연령이 거의 38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다음 하이브. 가요계 최초로 연매출 1조 원 돌파했다. BTS 올해도 해외 공연 등을 계속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방탄소년단 등 간판 스타의 활약에 힘입어서 가요 기획사 중에 최초로 연매출 1조 원 돌파. 그래서 그냥 1조 언저리도 아니고 1조 2,500억. 엄청나죠? 전년 대비 거의 60% 증가했습니다. 앨범 매출 3,700억, 그리고 전년 대비 한 18% 증가했고요. 공연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0배나 증가했네요. 그래서 497억. 그래서 그 주요 배경, 특히 앨범 같은 경우는 BTS의 버터가 가장 핫했죠. 그죠? 작년에. 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주 연속 1위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오래 갔죠. 다이너마이트가 한 3주 정도 갔는 것 같은데 10주 갔고요. 자, BTS 외에도 세븐틴의 앨범도 370만 장, 그리고 엔하이픈 220만 장 등 자, 주요 간판 스타들이 잘 활약을 해줬더라.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런 앨범 공연 매출 이런 게 좀 주요했다면은 올해 하이브는 매출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거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가장 핫한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 거래소를 연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련 상품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게임도 낼 거다. 그래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없었던 데서 신규 매출이 나타날 거니까 매출은 올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자, 축구 얘기네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807골을 기록하면서 축구 역사상 최다골 기록을 냈습니다. 그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죠. 맨유 소속의 호날두가 축구 역사상 최다골을 기록했다. 3월 13일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주요한 리그죠. 뭐 세계 3대 리그, 4대 리그에 꼭 뜨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EPL이라고 그러죠. EPL에서 맨유가 토트넘과 경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호날두가 해트트릭, 3골, 한 사람이 3골 넣는 걸 해트트릭이라고 부르죠.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스포츠 통계 재단의 집계에 따르면은 프로 무대 A매치, A매치는 국가 간 축구 경기, 국가 간. 그래서 프로 무대하고 A매치를 합쳐서 807골로 기록이 되면서 최대골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체코 출신의 요셰프 비칸이 805골로 최다골이었는데 이제 역전하면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최다골 국제 순위 1등이 호날두, 2등이 비칸, 3등이 메시, 4등이 펠레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자, 러시아 국제 경기 개최 그리고 참가권 둘 다 이제 박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26개국이 여기에 합의했어요. 스포츠에서도 러시아하고 러시아를 지원한 벨라루스를 퇴출하자. 그래서 스포츠 장관들 화상회의를 열어서 대응 및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국제 스포츠 경기 개최권 박탈,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경기 출전 금지, 그리고 스포츠가 이제 러시아와 연계된 스포츠 관련 투자 조치 제한. 이렇게 스포츠에서도 제재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인물 용어 관련된 것들 8개 소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 C부터 블루스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호모 언드랜드, 슈퍼스파이크, FTPR, 자꾸 하신 고 김정주 회장, 마지막 로맨스 스캔까지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픈C입니다. 거래소죠. NFT 거래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입니다. 자, 2017년 출범했고요. 출범 4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올라왔어요. 그 유니콘 기업이 뭔데? 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이죠. 1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동물 유니콘에서 이제 따온 말이죠. 유니콘 기업. 자,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유니콘 기업 몇 개 있죠. 그죠? 쿠팡 이런데. 근데 어쨌든 여기도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왔고요. 별명이 NFT의 아마존이다. NFT 거래소니까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민팅이라고 하는데 상장, 뭐 NFT는 민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개의 NFT가 있겠죠. 근데 엄청나게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거래 안 되고 올라가 있기만 한 NFT도 있고 상당히 많은 NFT가 여기 지금 등록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의 아마존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제 개인 간 P2P 개인 간 거래죠. person to person. 그죠? P2P 거래 하는데 매매하는 방법은요. 사고 파는 방법은 매매 수단이 있어야겠죠.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을 사용합니다. 자, 요 밑에 내용은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블루수소네요. 우리 수소 얘기할 때 이제 뭐 LNG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그린 수소, 아니 그레이 수소, 그리고 이제 LNG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LNG를 활용해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좀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이제 포집해가지고 없애려고 저감시키려고 하는 수소가 분류수소. 그리고 뭐 LNG 이런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린 수소. 요 세 개가 크게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과도기, 그린 수소로 하는 과도기 과정에서 있는 게 블루수소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어요. 자, 그레이 수소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포집 저장하는 기술이 있는 거. 그게 아니거나 또는 포집 저장, 활용,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어쨌든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저감시키려는 공정이 있는 그런 방식의 수소를 분류수소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친환경 논란이 있어요. 친환경의 기준이 자꾸 강화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친환경이었는데, 예전에는 뭐 CNG 이런 거 다 친환경이었는데 지금 아니다. 그죠? 당연히 가면 이걸 활용한 지금 그 LNG를 활용한 분류수소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친환경 세제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녹색 분류 체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 세계적으로 텍소노미, 이게 이제 그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텍소노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 완화되거나 세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텍소노미를 한국형으로 만든 게 K 텍소노미입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여기 지난달에 이제 시사에서 이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약간 그 이슈 소재가 있어서 지난달 시사에 들어가 있었죠. 여기 K 텍소노미에 이제 분류수소가 포함됐냐? 우리는 2030년까지는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서 감축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친환경이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이다. 근데 환경단체는 어쨌든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활용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 온실가스 발생한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환경단체죠.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 말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부분이 지금 그레이 수소를 만들 때 그레이 수소식으로 만드는데 포집 저장 장치까지 없는데 이런 장치까지 이제 만들면은 그래도 좀 현재에 비해서 친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저는 약간 정부 입장이 좀 더 맞지 않나. 우리 현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분류수소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분류수소가 친환경이 아니겠죠. 그린 수소가 친환경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 그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4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련에서 벗어나서 각 여러 독립국가들이 생겼죠. 자, 그 공산권 붕괴될 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러시아, 영국 뭐 등등이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다 이제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국가들이죠. 자, 이런 나라와 체결한 핵 폐기각서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다 핵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소련에 핵무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몇천 기가 있었으니까 다 이제 핵무기 공장들이나 기지가 여기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미국, 러시아, 영국이 이제 얘네들하고 핵 폐기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자, 옛 소련 시절에 개발 생산돼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 남아있던 모든 핵무기를 다 러시아로 옮긴다. 대신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안보,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미국, 영국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800기의 핵탄두가 미사일이 있었다는 거네요. 핵무기가 있었다는 거네요. 1,800기. 엄청 많았죠? 그래서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생 독립국가로서 이제 안전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이게 미국, 영국하고 합의해서 러시아로 1,800기의 핵탄두를 보낸 거죠. 근데 지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크림반도 전쟁 때하고 지금 때하고 분명히 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는 안보를 지원한다, 안전 보장을 해준다 라고 했는데 그럴 때 도와주지 않았던 게 약간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도와줄 줄 알았으면 이 핵탄두를 우리가 러시아에 보내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양해각서는요, 우선 법적 구속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정식 조약이나 협정과는 달리 국제법적으로 준수 의무가 약하다. 약속이긴 한데 우선 준수 의무가 약하고 상황이 변하면은 각서 내용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설픈 각서에 사인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각서에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무효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왜 안 지키지 않냐, 왜 지금 지원하지 않냐 라는 것도 있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25년 뭐 이렇게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었구나. 이걸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등이 이제 안보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뭐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지원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바뀐 부분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지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알고는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모 헌드레드. 자, 뭐 호모 사피엔스, 인류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호모 헌드레드, 이제 우리 인류가 헌드레드, 100세까지 산다. 100세 장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생겨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유엔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장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시대가 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국민연금. 엄청나게 적자가 심해지겠죠? 또 초고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사회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향후에 많이 대두될 전망이더라. 호모 헌드레드의 시대. 이해되죠? 100세 장수의 시대가 왔다. 자, 다음. 슈퍼 스파이크. 대폭등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기. 원자재 가격이 4, 5년간 급등하는 그런 시기, 단계를 의미한다. 지금이 이런 슈퍼 스파이크의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제3차 오일 쇼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자, 원자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상.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 상품 가격에 슈퍼 스파이크가
리스크가 발생할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 그렇죠. 인데 서방의 제재로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근데 유가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다른 원자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원자재 가격이 같이 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할 정도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이 한동안 계속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FDPR 우리 한번 했었죠. 그죠? 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다. 자,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규제예요. 어떤 식으로? 자, 미국 밖에 외국 기업이 할지라도 미국 기술이 쓰였다면은, 그거 제품 만들 때 미국 기술이 쓰였다면은 미국이 수출을 금지하라고 할 때 금지해야 되는 그런 제재다. 그래서 중국의 그 하웨이 통신업체가 이 FDPR 규제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피해가 컸죠. 그래서 하웨이가 이제 통신업체잖아요. 스마트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을 납품받아야 되는데, 반도체 납품하는 회사, 예컨대 대만, 이런 회사들, 이 FDPR 제재로 반도체 칩을 하웨이한테 수출 안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인 규제 사례였고요. 이거 규제를 이번에 또 발표했죠. 그래서 우리 앞선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죠. 2월 24일 날 미국이 FDPR을 발표했다.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레이저, 해양, 항공우주. 주로 이제 하이테크 산업들, 첨단 산업들이죠.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들. 7개 분야, 57개 미국 기술이 적용된 그런 제품들을 러시아로 수출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면제받았죠. 한국 등 59개국은 면제받았습니다. 자, 다음. 넥슨의 고 김정주 회장이네요. 3월 달에 돌아가셨죠. 게임 회사 1세대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죠. 넥슨을 창업한 국내 게임 1세대 창업자입니다. 자, 유명한 게 많죠. 바람의 나라, 그죠? 카트라이더, 서든어택까지, 그죠? 아주 초창기 바람의 나라부터 최근까지도 많이 하는 서든어택까지, 그죠? 메이플 스토리도 유명하죠. 이런 게임들을 만든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3월 1일 날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향년 54세. 상당히 젊죠.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악화됐다라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감이 잡히죠. 참고로 국내 게임업계의 3N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N 들어가는 거. NC소프트, 넥슨, 그리고 넷마블. 요 세 개가 국내 게임업계 대표 회사들이죠. 3N. 다음. 자, 마지막. 로맨스 스캠이네요. 로맨스로 사기치는 거. 신용 사기 치는 거를 말합니다. 자, 신분을 위장해서 SNS 등을 통해서 이성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아서 로맨스를 쌓는 거죠. 그러면서 스캠, 돈을 뜯어내는 사기다. 자, 요런 페이스북 많이 보지 않았나요? 로맨스 스캠의 대표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들어가 보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파병한 군인이에요. 여자 군인이야. 남자 군인일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한테 사기를 치는 거고 여자는 남자한테 사기를 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갑자기 카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내는 거죠.
뭐 헬로 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그 파병 중인 미국 군인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지만 뭐 심심하고 지금 뭐 외롭고 뭐 하니까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눌까? 뭐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기를 치겠죠. 이게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더 문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0억,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대요.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맨스 스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활용해서 사기를 치는 게 로맨스 스캠이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달 4월 시사는요, 자, 이렇게 40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통 4월, 5월 이 시기가 되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시사상식 공부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사상식을 준비할 때는 이게 필기 시험용이다. 그럼 보통 필기 시험이 시험일 기준으로 최소한 2달에서 3달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일 기준 2-3달 전 것까지만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최근 것까지도 다 보셔야 됩니다. 면접은 심지어는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중에 뭐 관심 있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알고 내가 어디까지 봐야 할지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뭐 시사는 제가 봤을 때 필기는 1년 전부터 2달 전 것까지 시험일 기준 그렇게 보시면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월 시사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